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없습니다. 네,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연사분들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올리신 것 중에 혹시 자기가 올렸는데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또 질문을 올렸었는데 질문 올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어떤 건가요? 두 번째요? 실무에서 도메인 객체를 사용할 경우 실패 사례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조용호님께 질문을 하셨네요. 예, 당연히 있고요.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메인 모델을 만들기 편하게 해주는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JPA라든가, 범규님께서 말씀하신 CQRS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매핑과 도메인 모델 간의 차이를 잘 매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단으로 도메인 모델을 확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리퀘스트 자체를 도메인 모델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리퀘스트 포맷 자체가 도메인 모델 구조랑 엮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이라 그러면은 도메인 모델로 받는 순간부터는 앱 API가 도메인 모델 구조랑 엮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리팩토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육각 아키텍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 도메인 레이어 외부랑 도메인 레이어 간에 매핑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이 없으면 도메인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할 여지가 많아요. 그런 기술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메인 모델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여드리거나 다른 방식을 쓰더라도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조직에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싫어하신다거나 아니면 객체 지향 설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해서 실패한 경우는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또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지금 궁금하신 점을 어떤 분이 됐든 같이 의견을 주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맨 마지막 강의에서 어떤 설계와 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위 위에 경영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컨설팅이나 설계 위주의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인 저희 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끝나면 반드시 어떤 산출물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저 방식대로 하면 결국 소스 코드가 거기 어떤 설계 문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설계 문서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뽑아 준다면은 좀 만족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스 코드가 설계서라고 해서 문서가 필요 없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순간에도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또는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곳에 둘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바독이 그런 거잖아요. 자바독이 소스랑 같은 문서를 같은 곳에 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보 두 코드와 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갖지 않도록 하는, 또는
가능하면 자동화해서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아마도 이제 그 온도차가 심할 거예요. 업계가 어떤 곳은 뭐 쉽게 얘기해서 문서만으로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문서를 디테일하게 포괄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공학을 최근에 공부한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반면에 이쪽에서는 전혀 문서라는 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조직 안에서 항상 토론하면서 정답을 찾는 문화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뭐 부족했다면 더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그 마지막에 그 테스트 주도 설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카카오나 그 플라렌 같은 경우에서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할 때 대략적으로 그 어떤 도메인 레이어에 대한 설계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도 이제 하실 텐데, TDD로 했을 때 어떤 설계의 기본 베이스를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TDD로 이렇게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고민을 얼마나 하고 하냐는 말씀이시죠? 저는 특성상 제 성격이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TDD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했어라는 정도의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코딩을 못 해요, 저는. 네. 그러면서도 물론 진행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바뀌죠. 네. 됐나요? 네. 네. 도메인 레이어에 대한 설계라는 게 그 도메인 모델링을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젠하워가 전쟁에서 계획이라는 건 아무것도 도무지 소용이 없더라. 하지만 계획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앞에 미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 계획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디테일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게 구현에 의존하는 것보다 뭐 좋다는 장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 관계를 가지는 것과 그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의존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도 어떤 기본 구현을 가질 수 있게 추가가 되었다고 얼핏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네. 흔히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다중상속에서 다이아몬드 문제를 회피하려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 증거로 이번에 인터페이스도 자바 8부터는 구현을 넣을 수 있게 됐죠. 기본 구현을. 저는 인터페이스는 오브젝티브-C의 프로토콜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적 타입 언어에서 그 스몰톡의 메시지를 타입 시스템 안에서 구현한 어떤 구현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이 인터페이스랑 추상객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는 질문이셨는데 당연히 저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속은 비싸잖아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적일 때 써야죠. 옛날에 제가 울티마라는 게임을 할 때요. 글래스 스워드라는 게 있었어요. 글래스 스워드. 예. 막 이렇게 채집하다가 우연히 얻었는데 글래스 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뭐든지 죽일 수 있대요. 그래서 적것을 죽였거든요. 근데 깨져버리더라고. 예, 그런 거죠. 소중하게 써야죠. 네. 오늘 세미나 잘 들었고요. 오늘 그로잉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로잉 개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그 개발을 계속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의 분야에 대해서 뭐 DDD라던가 뭐 자바라던가 그런 걸 어떻게 집중하게 되셨는지. 왜냐하면 너무 기술이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나만의 어떤 무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개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정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저요? 네, 자유롭게. 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 피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큰 그림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고요. 내일 당장 회사에 출근해서 써먹어야 되는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타이밍에 따라서 약간 뭐 업무가 한가할 때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트렌드에 민감한 기술을 익히는 게, 그거는 어쨌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는 계속 봅니다. 주시를 하고 뭐가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게 좋다더라 하는 건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는 발표 자료라든가 동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배우는 거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기가 뭐였냐면은, 아까 뭐 성철님 발표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제가 처음에 객체지향 배웠던 거랑 실무에서 정말 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멘붕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실무에서 왔던 코드는 정말 다른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게 설득이, 워낙에 이제 또 신입이고 나이도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러니까 제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나이 저보다 이제 개방력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저분들한테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근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설계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코드를 한 줄을 짜건 10줄을 짜건 왜 그렇게 짰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책들은 계속 봅니다. 예를 들면 뭐 DDD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객체지향을 처음에 배우긴 했는데 정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규모가 클 때 이거를 거기까지 확장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들었더니 DDD라는 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해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 제가 한 게, 그리고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할 때 내가 정말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저는 책이나 자료를 찾아봅니다. 이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봅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예. 또 박성철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창발적 설계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저도 개념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의 기간을 추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미리 하는 설계라고 하면 어쨌든 뭐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기간을 추정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창발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다가 좀 결함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일단 없는 데까지는 그거대로 이제 뭐 구현이랑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 결함 찾는 방법을 알아서 하면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게 이제 창발적 설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 추정 같은 게 많이 또 충돌이 생기는지라, 그래서 창발적 설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기간 추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위는 위험이고 오른쪽은 기민한 정도잖아요.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프로젝트 상황마다
적용해야 될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는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계신 그 환경에서는.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라는 거는 이 나온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환경에서 목적이 다르거든요, 서로. 그럴 때마다 전략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에서는 어려워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요. 또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고객이 정말 높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내가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그런 요구사항을 주면서 기간과 예산을 한정한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서로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나온 결과물을 받아줘라. 그러니까 결과의 내용 스펙을 조절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30개까지는 하자, 최소한. 근데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질문 있으셨던 분, 이쪽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조용호님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DDD 설명하실 때 협업을 하는 다른 개발자들의 수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프로젝트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객체 지향에 대한 거를 잘 못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페어를 하거나 코드 리뷰를 하거나 같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짜신 코드를 리팩토링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분들이 일단은 짜요. 절차적으로 많이 짜시면은 그거를 객체 지향으로 한번 리팩토링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를 보고서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 코드를 변환시켜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객체 지향이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합니다. 그렇게 코드를 한번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건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고 하시면 저는 거의 포기하는 편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보여드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 일단은 코드를 리팩토링을 한번 하고요.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스터디도 같이 해요. 지금도 계속 그 중간에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를 해서 일단은 저는 제가 편하려면 어쨌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보다는 끝이 훨씬 좋아지고요. 그래서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의 개발 역량 이런 거보다는 마인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자분들은 그냥 저희 다 개발자잖아요. 코드를 보면은 그거를 정말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습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실제로 좀 더 좋은 코드, 좀 더 품질 좋은 코드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벽에 부딪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으신데도 안 되는 경우는 프로젝트의 기간이 정말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정말 촉박해요. 촉박해서 저희가 이분들이랑 같이 뭐 코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단은 코드를 오픈을 중심으로 가고요. 오픈을 중심으로 가되 스터디나 이런 건 계속하고 일단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촉박해서 저희가 그런 걸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인드가 있으신 개발자들은 일할 때는 정말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지금 스터디 얘기하셔가지고 스터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내에서 스터디를 몇 번 진행하고 있는데 제 마인드가 약간 저 혼자만 공부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해서 그냥 내가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당신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해서 스터디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같이 일할 사람들도 좀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좋은 스터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스터디를 제가 대답할까요? 예, 저는 스터디를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프로젝트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터디하고 써먹지 못하더라도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스터디인데, 프로젝트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터디는 프로젝트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하고요. 제가 발전이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은 주로 다른 팀 분들이랑 같이 엮어서 하거든요. 스터디를 거의 2개 정도를 합니다, 항상.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개발자만큼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개발자만큼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코드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드 리뷰를 할 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코드 리뷰가 언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코드 리뷰를 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나는 이런 걸 공부했는데 네가 말한 게 틀려라고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스터디 시간을 활용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스터디 토픽을 잡습니다. 토픽을 잡고 그걸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해보죠라는 걸 스터디 시간에 커버를 하고요. 코드 리뷰 시간에는 우리가 했던 거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약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쟁을 좀 없애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레벨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데, 주로 스터디를 할 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토픽은 프로젝트에 정말 지금 쓸 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JPA 스터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자바의 스터디 하고,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지금 책 나눠드린 거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걸 3개를 한 3달 동안에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3가지가 저희 프로젝트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JPA라든가 자바8 같은 경우는 써먹으려고 같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쓰자라는 거 스테이지에서 커버를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짠 코드가 정말 좋은 코드냐, 좋은 아키텍처로 좋으냐는 이제 현재 스터디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리팩토링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라는 방식은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누가 주도를 안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 자리에, 그러니까 미리 책을 다 보고 오는 걸로 하고, 범위를 정하고 그냥 스터디 자리에 와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설명할지를. 이게 가장 그래도 많이 두루두루 하시는 건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터디를 하건 프로젝트를 하건 서로 마음을 일단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도 많이 하고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약간 그런 감정의 벽을 처음에 많이 허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스터디건 코드 리뷰건 좀 안 좋더라고요. 전 최범균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벤트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큐나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좀 분리된 서비스 간의 통신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정리하시고 발표하실 때 이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단일 아키텍처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나 작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사실 이벤트라는 거는 저희가 스윙이나 AWT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를 할 때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는 것들이죠. 사실 그거를 제가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커플링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MSA는 너무 뭐랄까 약장사 같은 좀 느낌이 나서 약간 MSA를 바라보는 어떤 왜 그런 거가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독립된 어플리케이션 혹은 뭔가 걔 혼자 따로 뭐 디플로이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같이 묶여도 뭔가 다른 모듈하고 구분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REST API 혹은 뭐 메시징 좀 초점이 이상한 데로 가갖고 그거는 좀 MSA로서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MSA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에 그걸 왜 독립적으로 실행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이미 MSA의 대표적인 게 택배사 연동이잖아요. 물론 마이크로는 아니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네, 저요. 좀 기술적인 질문 말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세 분 모두 다 이제 큰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 또 되게 높으신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실은 그 기업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코딩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좀 잡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권한과 책임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럴 때마다 좀, 뭐랄까요. 코딩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게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코딩에 대한 욕망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코딩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업무상 특히는 없고요. 그냥 취미로 가끔 조그만 코드 같은 건 이제 제가 뭐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게 있는데 업무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코딩을 이렇게 막 코딩만 하진 않았던 거죠. 저는 제가 코딩하는 거 물론 좋아하는데 같이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코딩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뭔가 조율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나 혼자 막 이렇게 코딩 못한다고 되게 속상해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네요. 혹시 네. 저는 최범균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약 클래스와 리저베이션 서비스 클래스와 이제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벤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레저베이션에서 서비스를 주의 안 받고 그냥 이벤트 호출해가지고 레저베이션 서비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이벤트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그거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의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제가 건가요? 생각하기에는 그 레저베이션 클래스에다가 거기서 이벤트를 발생하기보다는 함수를 이제 미리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 예약 취소를 할 시점에는 그 미리 받은 함수를 호출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함수는 뭐 다른 곳에서 뭐 유연하게 뭐 그 리턴 타임만 이렇게 픽스 시켜가지고 그 안에 내용은 여러 군데에서 아무 데서나 그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질문은 이벤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차이는 그 도메인이 전달받은 그 함수겠죠. 전달받은 함수나 함수 객체에 의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객체 제약 말고 흔히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는 그 공통된 어떤 일련의 로직을 마치 템플릿 메소드처럼 이렇게 함수들을 만들고 그 함수에 함수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함수를 조합하는 식으로 이제 풀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에는 적합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체 제약에서는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 메소드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의존을 지금 추가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 안에서 마치 템플릿 메소드의 스트래티지처럼 그걸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그거에 대한 의존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존이라는 거는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애 때문에 내가 동작에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벤트가 약간 그런 커플링을 끊는 방법으로 이제 이벤트를 접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커플링을 안 꺼놓도 된다면 뭐 그런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주고 그 안에서 딱 그것만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싶은 그런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도메인 영역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체 제왕으로 한다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함수 얘기 나와서 그건데 그 람다 8 보면은 이제 함수 표현식이라고 나왔는데 도메인 그 람다 8이 함수 표현식이 나오면서 람다 그 도메인 설계나 이런 쪽에 어떤 뭐 영향이 있는지 혹은 뭐 설계적으로 뭐 좀 바뀐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객체 지향으로 짤 때 이미 함수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스트래터지 패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상태가 없어요. 상태는 없고 메소드 하나를 오버라이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라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플로우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냥 간단한 함수, 메소드 같은 수준의 한 부분이 중간에서 계속 변경이 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스트래터지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걔를 뭐 영속적으로 만들어서 넣던 아니면 메소드 파라미터로 그 템포러리하게 던지던 어쨌든 그 객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객체로 이미 감싸서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트래터지 패턴이 필요한 이유는 그 하이오더 펑션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언어들에서 나는 그 메소드를 넘기고 싶은데 그 메소드를 넘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객체로 감싸서 던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바잇에서 모든 언어들이 그런데 람다가 들어오면서
편해지는 거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인터페이스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굳이 별도의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메소드를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편해졌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상속이 아니라 컴포지션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다른 객체에 위임을 하는 식으로 뭔가 객체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유연성을 얻어내거든요. 근데 함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더 작은 레벨에서도 그런 유연성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고 함수가 다른 함수를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그 개념에서의 객체들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미 정의된 함수들을 조합해서 작은 레벨에서의 유연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레벨에서의 유연성은 객체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작은 레벨의 유연성은 함수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큰 틀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객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쓰는 언어들은 순수 함수형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은 객체 지향 언어고 거기에 함수형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도메인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효합니다. 큰 틀은 객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체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라든가 전체적인 그 설계에서의 틀은 잡고 그 안에서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명료성이라든가 단순성이라든가 아니면 상태 변경 때문에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함수형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확 흔들리진 않습니다. 즉 도메인 모델링은 어쨌든 개념을 객체라고 하는 걸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작은 거라고 해도 만약에 도메인적으로 중요하다면 객체를 끄집어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그게 도메인적으로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함수로 밀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대여 시간 또 있고 해서 아쉽지만 질문 답변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